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엄마의 첫 심리 공부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엄마 시리즈야 워낙에 많긴 하지만 제가 또 심리학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자녀 관계, 부부 관계, 고독감, 자존감에 대해 나와 있고 엄마 마음이 편해지면 가족이 행복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목차를 대충 보자면, 성적표를 읽기 전에 아이 마음부터 읽어라. 잔소리에는 원래 사랑이 없다. 결혼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왜 사랑이 원수가 되나? 부부 사이에 대한 이야기, 혼자서도 강한 사람이 되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 피하면 지고 맞서면 이긴다 두려움의 심리학,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당신은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가? 이런 어떤 전체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꼭 읽어보면 나한테도 좋고 우리 아이한테도 좋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 있어요. 만약에 칭찬을 하면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듣고 무조건 칭찬은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분은 요거를 들으면 좀 달라질 수 있죠. 자신이 휴지를 주울 때마다 싫어하는 선생님이 달려와서 칭찬을 한다면 그 학생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아니,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칭찬을 해? 기분 나빠. 내가 휴지 줍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네? 정말 싫다. 그래서 그 학생은 다시는 휴지를 줍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칭찬을 했을 때 행동이 감소했다면 칭찬은 처벌이다. 자, 칭찬이 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친구가 막 내가 농담을 했는데 친구가 막 웃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좋아하는구나 이러고 계속 이제 농담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뒷담화를 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야, 걔 있잖아.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웃어줬더니 계속 농담을 해. 짜증나. 그걸 알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농담이 점점 늘었는데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사람들 앞에서 농담을 전혀 하지 않게 되고 이건 결국에는 말수까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강화물이 될 수도 있고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양쪽의 측면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칭찬을 많이 했는데도 동기부여가 안 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죠. 평가 불안이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뭐냐면 칭찬을 했을 때 뭘 잘했다 못했다를 기준으로 두고서 칭찬을 하는 거죠. 공부를 참 잘했구나, 1등을 했구나, 상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상을 받았다, 1등을 했다라는 거는 또래보다 잘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뭐예요?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마음속에 어떤 게 생기냐면 다음에 못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상을 받았는데 다음에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그거를 전적으로 즐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3가지 집단을 두고요. 테스트를 해봤대요. 첫 번째 그룹에는 상을 주면서 상을 주면서 그림을 그리게 했고 두 번째 집단은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상을 줬고요. 세 번째 집단은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대요. 첫 번째는 약속을 했대요. 이렇게 하면 상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부터 그림을 즐기게 된 그룹이 맨 마지막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상을 전혀 주지 않은 그룹. 왜냐면 그 그룹은요, 내적 동기. 그림은 재밌어. 나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로 가져갔고, 첫 번째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림을 좋아한다로 해석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내적 동기가 되지 않고 외적 동기가 되면은 더 이상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는 동시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대회에 1등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재미가 사라져요. 예를 들면 그림을 재밌게 할 수 있는데 1등을 해야 되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는 게 지루해져. 그래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동시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이 안 되는 일 계속 한다면 이건 뭘로 가는 거예요? 내적 동기로 가는 거죠. 돈이 안 되지만 내가 좋아하니까. 나의 취미, 나의 특기. 그래서 내적 동기로 쭉 가다 보면은 점점점 잘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을 좋아하다 보면 상을 탈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학생은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좋아버린 거예요. 머리가 좋다거나 운이 좋았다거나 해서 시험 되게 잘 봤어. 칭찬이 쏟아졌어요. 자, 그럼 이런 사람은요, 과정을 무시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야 라는 태도로 부정행위, 컨닝, 불법, 편법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의 칭찬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를 속이거나 곤란하게 해서 이런 칭찬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에 이런 메시지가 있대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근데 우리가 저도 부모지만 과정을 칭찬하기가 어려워. 항상 뭘 잘했다고 하거나 뭐를 줄넘기를 100개를 했다. 뭐 피아노를 잘 쳤다. 이렇게 결과를 항상 보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거를 계속 배우면서 이럴 땐 이렇게 말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자, 요즘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어서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건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아이들을 많이 비난하죠. 어떻게 뭐 아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페륜하다. 자, 여기에서 그런 심리적인 패턴에 대해서 하나 나와 있는 사례가 있어요. 아들이 어느 날 몽둥이를 들고 와서 아버지를 때려야겠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했는데 아들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질책하는 말을 듣거나 매를 맞은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대요. 이 아들이 대학을 나오고 취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리는데 가슴속에 분노가 쌓여가는데 이 근원을 어렸을 때 맞은 것, 아버지한테 혼난 것으로 돌리는 거죠. 취직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난다면서 아버지를 좀 때리면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과 똑같은 쓴소리와 비난과 욕설을 하며 나아질 것 같았단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때렸을 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이 일을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맞은 거에 대한 분노와 복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억압된 분노, 예를 들면 그런 억압된 분노가 많을 때는 샌드백을 막 때리거나 이렇게 막 혼자서 쌍욕을 하는 식으로 이 분노를 배출해야 되는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억압된 그 분노가 쌓여있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근데 이 아버지 얘기를 또 들어봤어요. 왜 그럼 아들을 때리고 혼냈느냐? 선생님, 제가 아내와 15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아내의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제가 아들에게 엄마 못까지 한답시고 많이 혼내고 때리고 쓴소리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나는 너무 엄마 없이 힘들게 키웠는데. 그리고 아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냐? 아무리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타일렀더니 아들은 자기가 이유를 얘기했으니까 아버지를 좀 때려야겠다면서 엎드려 뻗쳐를 하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엎드려 뻗쳐 하세요. 이래서 진짜 한 대를 맞았대요. 이러면 심리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문자를 이렇게 보냈대요. 오늘은 첫날이니 한 대만 때린 거야. 아버지가 날 때리고 비난한 만큼 그대로 되돌려 줄 테니 그리 알아. 그래서 너무 이제 당황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이는 고유한 인격체고 요즘 체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체벌이 여러분 법적으로 지금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분노나 이런 감정을 부모가 달래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를 잘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규칙과 규율과 어겼을 때 벌을 준 거지 이 아이를 칭찬으로 한 게 아니라 벌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 이런 거는 같이 치료를 받아야지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지나친 잔소리의 3가지 역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첫째, 상대의 부정적 감정 즉 공포와 불안을 자극한다. 둘째, 의도치 않게 상대의 좋지 못한 행동을 강화한다. 셋째,
상대를 더 수동적으로 무책임하게 만든다. 자꾸 혼내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 잘 들은 아이들이 점점 창의성이 사라지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잔소리 많이 들으면 이런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아이 잘 되라고 하지만 망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모는요, 맞벌이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볼 틈이 없어요. 집에 와서 아이가 빨리 잤으면 좋겠죠. 근데 아이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인 거예요. 자, 잠을 자요, 안 자요? 안 자죠. 그래서 부모를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아이들은 책을 조용하게 봅니다. 그럼 부모는 집안일을 하거나 또 휴식을 취해요. 그러다가 두 아이가 싸워요. 자, 왜 싸울까요? 부모는 비로소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에게 달려와서 혼을 내거나 잔소리를 하면서 눈을 맞춘다. 별표, 눈을 맞춘다. 제가 존경하는 푸름 아버님께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느냐의 4가지 요건에 눈을 맞췄느냐, 공감을 했느냐, 경청했느냐, 스킨십을 했느냐라고 4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눈 맞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부모의 화가 무섭고 힘든 부모를 더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지만 아이는 하루 종일 기다렸던 부모와 눈을 맞추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해요. 어쨌든 무관심보다는 관심이 더 낫다. 자, 그래서 아이는요, 매를 맞는 것도 기꺼이 허용합니다. 그것을 부모와 마주치는 것으로, 부모와 대화하는 것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자꾸 혼날 짓을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들여다보셔야 돼요. 아이가 잘 놀 때 엄마가 눈을 맞추어 주었느냐, 경청을 해 주었느냐, 공감을 해 주었느냐, 스킨십을 하고 있는가. 아이가 잘 놀 때 막 가가지고 막 안아주고 예뻐하고 뭐 지금 이런 책을 보고 있구나, 재미있니? 막 이렇게 대화를 해주면 아이가 싸우거나 혼날 짓을 하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이가 엄마랑 눈 맞추고 싶어서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셋이잖아요. 아이가 정말 많이 싸웠고 지금도 싸웁니다. 자, 아이를 혼내고 나서 제가 한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안아줬어요. 혼내면 애가 울어. 우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고 달래주고 안아주고 스킨십하고 아이의 감정을 경청해주고,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이가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할 때만 내가 가서 사랑해주고 스킨십하니까 아이가 그게 좋으니까 계속 혼날 짓을 하고 혼나고 사랑받고 혼나고 사랑받고. 그래서 걔 깨달았죠. 혼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사랑해줘야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해줘야겠다. 그러고 나서 혼날 일을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렸을 때 상처로 인해서 조건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엄마가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짐을 감당해야 했거든요. 엄마는 늘 돈을 빌리러 다녀야 했어요. 무능력한 아빠를 보면서 결심했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요. 결혼에 대한 이런 기대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부모의 결혼 생활을 찾고요. 아빠가 이랬기 때문에, 엄마가 이랬기 때문에, 돈 문제가 이랬기 때문에 라고 해서 그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를 찾고 그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을 따지게 돼요.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로 도망치듯이 결혼을 하면 그 결혼 또한 똑똑히 결과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자, 아기를 키울 때요, 아기의 욕구를 곧바로 좌절시키면,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요구하는데 엄마가 무시하거나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 것이다 라고 해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서 자신의 손가락을 빠는 듯 이런 보상 행동을 보인다. 그런데 이런 행동, 쪽쪽쪽쪽 빨고 내가 욕구에 불만이 있다, 손톱을 뜯는다거나 되게 많죠. 그런데 이런 행동마저 엄마나 주변 사람들이 야, 손 빨지 마, 손톱 뜯지 마, 무조건 하지 마는 거예요. 욕구 불만인 아이에게 이것 또한 못하게 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좌절된 욕구를 보상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마음의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은 학생에게 부모님이 공부해라! 라고 소리를 치면 거의 자동적으로 책상을 박차고 일어선다. 내가 그래요. 나 완전 청개구리죠. 반발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율성과 독립성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숙제도 안 하고 리포트도 안 하고 남편이 이것 좀 먹어봐 이러면 절대 안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나의 욕구를 억누르고 남이 요구하는 거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싫어 내가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이 건강한 정서를 부모님이 잘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자, 어떤 분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고 어머니가 혼자서 이 아들을 잘 키우려고 열심히 직장 생활했어요. 그래서 삶은 풍족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외로웠다라고 합니다. 아직 부모의 손길과 관심이 필요한 초등학생 때부터 이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갔다가 아무도 없는 집에 와서 혼자 밥을 먹었다고 해요. 친구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와 싸우고 집을 나가고 학교에 결석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에너지를 분출했지만 이분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대요.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엄마를 생각하면 더구나 가끔 아빠 사진을 보면서 소리 없이 우는 엄마를 생각하면 자기마저 힘들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 엄마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울 수는 있겠어요? 없어요. 아버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정을 너무나 억누르니까 이분은 항상 외로운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도 계속 외롭고 계속 불행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왜 외로울까? 이 이유는 뭐예요? 어린 시절부터 내 감정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도가 텄기 때문에.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외로워요. 행복한 척, 기쁜 척, 괜찮은 척. 엄마한테 한 것처럼 평생 부인한테 사회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사회공포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는 것들,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사회공포증인 사람이 영원히 사람을 피할 수가 있나요? 새공포증인 사람은 새가 없는 행성으로 이주하지 않는 한 새를 피할 수가 없어요. 광장공포증,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오픈된 곳에 가는 거, 두려운 거, 사람 나를 쳐다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늘 누군가와 함께 동행을 하고 싶어 하지만 영원히 함께 다녀줄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과거의 기억이나 특정한 생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동안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두려워, 이런 기억이 무섭고 난 이런 게 공포스러워 하는 사람들은요, 도망가도 도망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도망갈수록 더 큰 두려움에 더 오랫동안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피하면 지고 맞서면 이긴다.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맞서고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 사회공포증인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표정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하지만 실은 사람들의 시선과 표정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은 저 사람 나를 욕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왕따예요. 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자, 눈치는 많이 보는데 정작 눈치는 없는 셈이다. 눈치를 많이 봐요. 눈치가 없어요. 근데 눈치가 이렇게 빠릿빠릿한 사람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를 아는데 그런 건 몰라요. 사람들이 무조건 자신을 싫어하거나 불편하게 여기고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것이 거짓이고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믿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발표도 못하고 사람도 있는데 못 나가고 집 밖에 못 나가고 직장 생활도 힘들어요. 근데 이 지금 책을 쓰신 분이 강의를 시작한 지 7년이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옛날에는 그 반응이 좋지 않거나 무표정하게 나를 째려보면 당황했대요. 근데 지금은 당황하거나 떨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강의를 한 지가 2014년부터니까 무려 6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없거나 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가면은 나이가 많고 이러면 반응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면 되게 힘들었어요, 마음이. 근데 지금은 저는 덤덤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면하고 부딪혀야만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허상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일대학교에서 전기 충격을 간 혹시 테스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많은 책에 나온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선하고 싶어 하고요. 악한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요. 자, 선이 무엇인가? 자, 이 실험에서 질문을 했을 때 틀리면은 학생에게 전기 충격기를 계속 올리는 것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총 450볼트까지. 여러분, 우리 집에 쓰는 전기가 250볼트예요. 전기에 감전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틀리면 계속 이제 전기 강도를 올리는 건데, 이제 당황하고 막 너무 두려워하고 이제 이 실험자가 이걸 해야 되니까 이때 이제 이걸 관찰하시는 감독관이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셔야 해요. 계속하세요. 모든 책임 우리가 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40명 모두가 30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이 학생은요, 연기자였고 이 전기 충격기는 가짜였어요. 근데 이 충격을 주는 실험자는요, 학생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제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막 땀을 흘리고 막 입술을 깨물면서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복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 실험자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권위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조직폭력배는 개인이 누구에게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위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군인은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명령을 하면 그대로 따르죠. 학생은 선생님이 하는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뭐 나가라, 들어와라, 뒤에 가 서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권위자에게 명령을 복종해온 착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부모에게 복종을 많이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방송을 하죠. 강의를 하죠. 누구에게 복종하는지 아세요? 강연 업체에게 복종합니다. 강연 업체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몇 시까지 끝내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돈에 복종하는 셈이죠. 방송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좀 써주세요. 이렇게 의도를 가져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전혀 거기에 거부를 할 수 없어요. 이게 권위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겁니다. 이게 나보다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에 되게 눈물이 나오는 스토리가 나와 있었어요.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가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더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말을 잘 들어라, 지시를 따라야 한다, 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학생들, 그리고 선박회사의 직원들, 그리고 해양 전문가가 당연히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선내 방송의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 제가 아까 방송 거부하기 힘들다고 말씀했고, 전문가, 선생님, 선박회사 직원을 이게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막상 그 상황에서. 어느 희생자의 부모는 팽목항에서 어른 말 잘 듣던 착한 아이들만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다. 내가 착한 아이로 키우지 말았어야 했다. 다 엄마 잘못이다. 라면서 바다를 향해 소리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너무나 탑승자 중에 정말 많은 숫자가 배가 기울었는데 그냥 구명조끼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도 나오지 않았던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남의 말을 듣기보단 내 몸의 감각, 지금 뭔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으면 빨리 뛰쳐나오고, 연기가 나면 빨리 나가고, 그 지시를 기다리지 말아라. 봐서 배가 기울면 빨리 구명조끼 입고 밖에 나가고 있다가 누가 지시하든 안 하든 바다에 뛰어내리는 게 내 목숨이 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말 잘 들어라. 이제 이거는 좋은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되게 많은 우리 삶의 이슈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뒷담화를 가끔 하니까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 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착하고 남을 돕기 좋아하는 사람이 뒷담화를 즐겨할 가능성이 높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심리학자 매튜 파인버가 얘기했대요. 나쁜 사람이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뒷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뒷담화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조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기능이 있대요.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좀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아. 아직 뭐 드러나진 않는 것 같은데 이래저래 위험하니까 조심해. 이게 꽤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뒷담화의 내용이 100% 진실이 아니라 부정확하고 왜곡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자, 그래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해요? 뒷담화를 당한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요? 뒷담화를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요? 뒷담화를 한 사람은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담화 이런 기능, 양면성이 다 있다. 지금 여기 심리적으로 이러한 장점이 있기도 하고 이러한 단점이 있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여자 학생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이 뭐냐면 아빠의 외도 때문에 딸이 상담을 온 거예요. 실제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부모 때문에 자식이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아요. 막 너무 자식이 힘드니까. 자, 아빠는요 외도를 했는데 이 탓을 엄마에게 돌렸어요. 자, 엄마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 아들을 낳아라. 정말 말도 안 되죠. 딸이 다 컸는데. 아빠가 엄마에게 아들도 못 낳아주냐고 타박을 할 때마다 엄마는 저에게 네가 아들이었어야 했다라고 하셨대요. 참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닌데 엄마도 뭔가 회피를 하고 싶으니까 내 책임으로 가져오기 싫으니까 아이한테 그냥 화살을 돌린 거죠. 엄마 너무 나약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결국 엄마는 제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원하는 아빠가 외도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보고 아빠를 가정으로 돌려놓으래요. 자, 엄마의 심적 상태가 애만도 못한 거죠. 엄마가 자녀를 보살펴야 되는데 거꾸로 네가 책임져. 나는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 딸은 계속 그걸 듣고 자라니까 정말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불행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맥락이 없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엄마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제가 아들이었으면 엄마는 아빠에게 사랑받았을 거고 이런 일은 없었겠죠. 아닌가요? 그래서 완전 망상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분이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했대요. 외도한 아빠를 돌려놓고 그냥 죽으려고 했대요. 그냥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근데 여기에서 부모가 해준 말이 진실이 아니다. 엄마도 거짓말, 아빠도 거짓말, 다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황당한 말을 아이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 조심해야겠다. 행동 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서 이런 노력을 다 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잘 살아보려고 뭐 아이에게 매를 때린 것도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이 욕심 때문인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대부분 잘 산다는 기준 자체가 타인에게 있대요. 남들보다 좋은 대학, 남들보다 좋은 직장, 남들보다 좋은 집, 이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인정을 많이 받고 뭐 유명하고 이런 게.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았다는 생각을 못하게 만든대요. 뭐 엄친딸, 엄마 친구 딸이랑 막 비교하고 뭐 시집을 잘 갔니 못 갔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 키울 때도 우리 아이가 뭐 발육이 빠르니 느리니 말이 빠르니 느리니 그렇게 하니까 잘 산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심리학을 알면은 비로소 달라지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성적도 올리고 관계가 좋아지는 법, 잔소리 하지 않고 매를 때리지 않고도 아이와 잘 지내는 법, 착하게 살아서만 안 되는 이유 등등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엄마의 첫 심리 공부, 우리 엄마들 읽으면 정말 좋겠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책은 오늘 공유 이벤트를 통해서 제가 10권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래 댓글 링크를 통해서 공유 이벤트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